자, 오늘부터는요, 노동경제학 제1순환인데, 연기에서 했던 거랑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조금 더 심화된 부분과,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지 않는 영역은 간략하게 하고, 자주 출제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문제풀이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부분에 이게 어떻게 넘기더라? 자, 첫 번째 챕터. 자, 첫 번째 챕터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놈은 뭐 그냥 한번 읽어만 봐주시고요. 자, 여기서 경제 주체, 노동시장의 주체라든가 이런 것도 읽어보시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바로 이 최적화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노동시장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자신이 노동시장에 노동을 공급해서 그 얻는 소득으로 재화나 이런 걸 소비를 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선택을 할 거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할 거고, 그럼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뭘 원하느냐?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할 거다. 따라서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목적을 극대화 혹은 극소화. 자, 기업의 경우에는 손실은 극소화하려고 할 거고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이런 극대화 혹은 극소화를 하는 행위 자체를 최적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 기업은 고용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 이런 행위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 행위를 한 결과 노동 공급 곡선과 노동 수요 곡선이 결정이 될 테고,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이 결정이 되면 그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이 딱 일치하는 이 수준에서 시장의 균형이 성립이 돼서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이 결정이 되는 이런 형태를 나타냅니다. 자, 요놈은 오케이.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에 보시면 첫 부분에서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노동시장하고, 즉 노동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생산 함수를 정의를 할 적에 노동과 자본을 사용을 해서 생산량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L 노동, K 자본 이쪽을 생산 요소라고 부르는데, 이 생산 요소 중에서 우리 노동 경제학이니까 이 L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화시장, 즉 생산물 시장하고 생산 요소, 즉 노동 시장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파악을 해야 뒷부분에 노동 시장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먼저 여기 나와 있다시피 관계를 볼 텐데, 요소 시장은 바로 생산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노동 혹은 자본, 토지는 요즘은 거의 분석을 안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생산 요소를 거래하는 시장을 요소 시장. 자, 그럼 이 요소 시장하고 생산물 시장의 관계를 보려고 합니까? 가게 혹은 소비자.
가게가 곧 소비자죠. 노동자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재화시장에서는 재화를 구입해서 소비하는 소비자로 행동을 하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을 공급하는 행위를 합니다. 노동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다. 재화는 수요를 하고 노동은 공급을 하는 이런 행동, 즉 한쪽 시장에서는 수요자로, 한쪽 시장에서는 공급자로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노동자들이 행동하는 원리는 역시 효용 극대화의 관점에서 행동을 합니다. 반면 기업은 재화시장에서는 공급자로 행동을 하고 요소시장, 노동시장에서는 요소에 대한 수요자로 행동을 한단다. 역시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행동을 한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재화시장과 요소시장의 관계를 파악이 가능한데요. 자, 이때 보세요. 기업이 그럼 왜 재화를 공급하냐라고 했을 때 기업은 요소를 왜 수요하냐 했을 때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노동을 수요한다. 따라서 이 요소시장에서의 노동 수요 함수 요놈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재화시장에서 행동으로부터 파생된 수요다 해서 이걸 파생수요라고 합니다. 노동시장의 요소 수요는 파생수요가 되는 거고요. 동일한 논리로 가게가 왜 노동을 공급하냐라고 봤을 때 바로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재화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재화 소비를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즉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파생된 공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시장과 요소시장의 관계는 파생 수요와 파생 공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파생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물의 양을 늘린다. 즉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당연히 요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요소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다. 즉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과의 상호 관계를 이해할 적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자, 이 첫 부분 보세요. 여기에서 경제학은 분석을 할 때 모형을 설정을 해서 분석을 한단다. 너무 복잡하고 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현상을 딱 봤을 때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딱 드러난다면 굳이 복잡하게 모형을 설정할 필요는 없는데,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간다 요즘같이, 그럼 주가가 왜 올라가지? 그걸 분석하려면 하나의 모형을 설정을 해서 그 모형 속에 여러 변수들을 포함을 시켜서 어떤 변수의 변화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가 이런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수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단순한 그림의 관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변수를 설정해 가지고 이 복잡한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서 변수를 설정을 해서 모형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규칙성을 발견해낸다면 그게 하나의 이론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경제학은 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하려고 한단다. 근데 뒷부분에 가보시면 아직도 모형까지는 하지만 이론화까지는 되지 않은 그런 팩트들, 경제 현상들은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뒤 내용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요 변수를 구분할 때 내생 변수, 외생 변수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놈은 뭐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외생 변수는 모형 외부에서 주어지는 변수입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수를 말한다. 그에 반해서 내생 변수들은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그 변수의 크기가 결정되는 이런 변수들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요거는 뭐 쉽게 해야 되지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학에서 유량 변수냐 저량 변수냐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유량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변수의 크기를 측정하는 관점이 일정 기간에 걸쳐서 측정된 변수냐 아니면 일정 시점에 측정된 변수냐에 따라서 일정 시점에 측정된 변수를 저량 변수, 스톡 개념이라 그러고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측정된 변수를 유량 변수, 플로우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화량, 외채, 외국에 대한 부채죠. 외환 보유고 이런 거는 특정 시점에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죠? 매달 며칠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얼마다. 이렇게 매달 며칠 현재 우리나라의 총 통화량이 얼마다. 외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특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변수니까 저놈은 저량 변수에 해당하고요. 그 외에 국민소득이라든가 수출입. 자, 올 한 해 무역액 수출입 이거는 2025년 1월 1일 올해가 아니군요. 작년에네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출과 수입을 총 합친 거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거. 국민소득도 마찬가지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나라 영토 내에서 생산된 최종 저하나 생산물을 싹 다 합친 거니까 전부 다 유량 변수에 어디였습니까? 유량 변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걸쳐서 측정된 변수냐 시점에서 측정한 변수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다. 자, 그 외 내용들은 쭉 읽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챕터 2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이 되겠다. 자, 그러면 노동경제학을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인데 먼저 노동 공급을 살펴보자. 방금 앞에서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의 관계를 통해서 노동의 공급을 결정하는 주체는 노동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노동을 공급을 한단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 공급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고용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해서 첫 부분에 보시면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일반적으로 대문자 P로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 국가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니까 중학교를 마친 15세 이상 만 15세 이상의 인구만 노동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인데 정의는 바로 생산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크기인데요. 일을 할 의사를 가진 경제 주체하고 즉 이런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 근데 15세 이상이 됐지만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나누는데 일을 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은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럴까요?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데 생산 가능 연령 인구 15세 이상 인구에는 이렇게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거, 즉 P는 L 더하기 N 요 관계가 항상 성립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 소문자 P로 이렇게 적는 건데요. 이놈은 분모가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니까 분모에 P가 들어가고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 분자에 L 이렇게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요 관계를 집어넣으면 L 플러스 M분의 L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실업률. 실업률의 정의는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 그럼 실업자하고 취업자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실업자냐, 취업자냐? 일단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를 합친 게 경제활동 인구예요. 경제활동 인구에는 실업자도 있고 취업자도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취업자의 경우에는 일을 할 의사도 있고 동시에 일자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취업자, 일을 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취업자고요. 실업자는 일을 할 의사는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일단 의사가 있으니까 일을 할 의사가 있으니까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하겠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실업자라 그런다. 근데 일을 할 의사가 없으면 바로 위에서 보았다시피 비경제활동 인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업률 통계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 이게 실업률이다. 그래서 분모의 경제활동 인구, 분자의 실업자의 수, 이렇게 들어간다. 역시 비율이니까 소문자로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률이라고 하는 지표도 있다. 이놈은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에서, 즉 분모가 P예요. 취업자의 비율이니까 E 이렇게 넣는다. 그래서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이 고용률. 따라서 요즘 통계, 언론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실업률 몇 프로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고용률까지 함께 언급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실업률, 여기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 실업률이라고 하는 이 통계 지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업률만으로서는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고용률을 함께 언급을 많이 한단다. 자, 그래서 이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이 세 지표 간에는 어떤 관계가 나타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고용률, 이 통계부터 가지고 오면은요, 고용률은 경제활동 인구,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 아니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경제학은 어떤 변수를 바꿀 때 1을 곱한다 했으니까 1을 곱합니다. 이렇게. 크기에는 변함이 없죠. 1을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자리를 바꿔버리면 L분의 E 곱하기 P분의 L. 근데 이놈은 경제활동 인구, 아니 취업자는, 이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로 구성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걸 바꾸어 넣으면 L분의 E 대신에 요걸 이렇게 넘기면 L-U 곱하기 P분의 L, 요 관계가 나타나니까 L분의 L 1이고요. L분의 U 실업률이고요. P분의 L은 경제활동 참가율 해서 요게 바로 고용률이란다. 해서 고용률과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요 세 변수 간에는 이런 관계가 관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놈입니다. 이해됐죠? 자, 요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보기로 하고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그럼 실업률 통계만 하면 되지 왜 세 변수까지 다 고려해야만이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냐 했을 때, 바로 이 실업률 통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해서 첫 번째, 이 실업률 통계의 성격상의 한계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자, 성격상 한계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실업률은 주관적이고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단다. 이게 무슨 소리냐? 조금 전에 경제활동 인구냐 비경제활동 인구냐 이걸 합쳐서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일을 할 의사가 있냐 없냐였습니다. 근데 일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 구직 의사, 바로 일을 할 의사가 있냐 없냐.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로 안 잡히거나 일을 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자로 잡히거나 이런 문제까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실망 노동자라고 하는 이 존재인데요. 실망 노동자, 이게 뭐냐? 분명히 일을 할 의사가 있었어요. 일을 할 의사를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좋지를 않아. 경기 침체기야.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이력서를 막 내고 했는데도 잘 뽑아주지를 않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그냥 쉬자. 그래서 이 경기 침체기에 구직 활동의 의사를 꺾는 사람이 있어. 잠깐 쉬자. 이러면 잠깐 쉬자 하는 순간 일을 할 의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바뀌어 버립니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바뀌어 버려요. 따라서 이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 노동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보세요. 실업률 통계를 볼 겁니다. 실업률 통계가 U 플러스 2분의 U 이렇게 되는데 실망 노동자가 한 명이 딱 생기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이에요. 2는 불변이니까. 그럼 이 관계를 이거 보세요. 분모 분자를 전부 다 U로 나누어 버리면 분자는 U분의 U 하니까 1이고요. 분모는 U분의 U 하니까 1 더하기 U분의 2 이렇게 되는데 보셨다시피 U가 한 명이 작아졌어. 이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실망 노동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 U분의 2 분모에 있는 U분의 2 이게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커지고요. 그렇게 되면 1 플러스 2분의 U 이 분모 전체가 커집니다. 그랬더니만 실업률이 내려가는 분모가 커졌으니까 실업률이 내려갑니다. 경제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나 그냥 놀고 싶어 그냥 경기 침체기에 이렇게 한 딱고 심리 상태만 바뀌었는데 실업률이 바뀌어 버리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니까 이 실업률 통계라고 하는 게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쉽게 말해서 실망 노동자가 몇 명인지 어떻게 알고 실업률을 어떻게 통계를 낼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문제란다. 두 번째로는요. 고용의 질적 측면. 이걸 실업률 통계는 반영을 못한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어떤 사람들은 풀타임 잡, 다시 말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규직으로 쭉 근무를 하는 사람도 취업자 한 명.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는요. 4주간으로 통계를 잡습니다. 4주, 즉 통계를 작성하는 4주 동안에 유급 노동을 1시간이라도 하면 그 사람은 취업자로 간주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풀타임 잡을 한 사람도 취업자 한 명. 24시간 동안이 아니고요. 4주 동안 딱 1시간만 유급 노동을 한 사람도 취업자 한 명. 근데 그 노동의 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풀타임 잡인데 그것도 이쪽은 파트타임 중에서도 딱 1시간만 일을 했어. 이런 사람도 취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고용의 질적 측면 이게 아예 반영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실업률 통계가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는요. 측정상의 한계다 해서 자, 이게 과소 측정, 실제보다 작게 측정이 되거나 실제보다 크게 측정이 되는 과다 측정 이런 문제가 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실망 노동자, 달리는 구직 단념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비경제 활동 인구가 돼버린다. 그럼 조금 전에 봤다시피 실망 노동자가 증가를 하니까 U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실업자의 수입니다. 실업자의 수 대문자요 이거. 대문자. 실업자의 수가 작아지면서 U 플러스 2분의 U 여기에서 이놈을 1 플러스 U분의 2분의 1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커져서 이 부분이 커지니까 부모가 커지니까 실업률이 낮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보다 더 낮게 측정이 된다 해서 이걸 과소 측정이라고 하는 거다. 자, 그에 반해서 일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실업자 지원 혜택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굳이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해도요.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실업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가 돼야 됩니다. 스스로 일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나온 사람, 스스로 직장을 포기하고 나온 사람은 실업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일단 해고가 돼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해고가 됐는데 그냥 일하기 싫어하고 놀아버리면 안 줍니다. 그래서 구직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즉 구직 의사가 있어야 되고 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즉 구직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구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마치 구직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꾸미게 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실업수당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 노동자 이분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집이 아주 잘 살아. 그러니까 굳이 뭐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만둘 거니까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어. 스스로 그만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부탁을 해서 회사에 뭐 열심히 다녔으니까 해고된 걸로 좀 해주세요. 당연히 해고된 걸로 해주겠죠. 뭐 자기도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실업수당 못 받게 쟤 결혼하느라고 스스로 물러났어요 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업한테 부탁을 해서 잘린 걸로 해달라. 해고된 걸로 하고요. 자, 근데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바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 구직 의사가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력서. 이 이력서를 인터넷상에서 몇 군데, 월 2군데 이상 제출을 하면 구직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여기에서요. 여기에 이력서 제중 해가지고 하는 그 컴퓨터 화면이 있죠. 그걸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2개를 보내면 됩니다. 구청으로. 그러면 구청 고용과에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은 구직할 의사가 있구나 해서 실업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만뒀기 때문에 굳이 뭐 구직 활동을 안 해도 되는데 실업수당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력서를 남편 회사로 보내는 거야. 그럼 남편이 그걸 받는 그 장면을 찍어서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일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위장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구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실업자가 아니에요. 비경제활동인으로 빠져야 되는데 구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실업자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사실은 이게 작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U가 실업자가 아닌 걸로 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전히 실업자로 늘어나는 겁니다. 취업자 얘기가 없어지고요. 하나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한 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취업 상태에서 실업을 한 걸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1 플러스 u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요 놈은 플러스 1이 됐고 요 놈은 마이너스 1이 돼서 요 부분이 작아졌어요. 분모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실업률은 올라가는 걸로 과다 측정이 되는 이런 결론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실업률 통계만으로는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보완하는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나라는 별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실업률 통계 자체를 6가지로 나누어서 U1부터 U6까지 6가지 통계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걸 자기 목적에 맞게 어떤 실업률 통계를 가져다 쓸까 이걸 정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로만 내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다. 자, 그 다음에요. 실업률하고 통계하고 관련된 내용은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라 그랬는데 그럼 어떤 형태로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래서 그 효용 극대화 모형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봐야 될 게 바로 이 무차별 곡선 이론, 즉 한계 효용 이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먼저 살펴보자. 자, 그래서 소비자들의 효용의 크기를 나타내는 함수인데 바로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하고 그 재화 소비량과 만족감의 크기, 즉 효용의 크기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효용함수 이렇게 정의를 하자. 그래서 재화를 C에게 소비하고 여가를 L 단위 소비를 하게 되면 얻는 효용이 얼마냐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자라는 겁니다. 함수 형태로 서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C와 L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즉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U는 C, L의 제곱 혹은 U는 루트 CL 뭐 이런 식으로 함수 형태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화 소비량과 여가의 크기에 따라서 효용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지가 나타난다. 물론 함수는 다양한 함수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효용 함수의 개념 봤고요.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 무차별이니까 차별이 없다. 즉 같다라는 거죠. 즉 동일한 효용을 나타내주는 재화 소비점의 궤적 이걸 쭉 연결한 거. 그 소리는 뭐냐니까 이 무차별 곡선상에서는 효용의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효용이 무차별하다는 거예요. 자, 만일에 X 재화랑 Y 재화를 소비를 하는데 효용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A점이나 B점이나 효용의 크기가 같습니다. 여기가 X0개, Y0개 소비하고 여기가 X1개, Y1개 소비를 한다면 무차별 곡선 상이니까 효용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동일한 효용을 수준을 나타내주는 재화 소비점들을 연결한 곡선을 효용 함수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 즉 효용 함수를 재화 평면에 그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무차별 곡선 방금 보신 대로 무차별 곡선이 특징이라고 주어져 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 자, 효용이 동일해야 돼요. 효용이 동일해야 됩니다. 요놈하고 A점하고 B점의 효용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Y의 소비가 줄었습니다. Y의 소비를 줄이면서 효용이 똑같아지려면 X의 소비는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Y의 소비도 줄이고 X의 소비도 줄였는데 효용이 같다? 그러면 두 재화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굳이 여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죠. 처음부터 밑에 점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무차별 곡선은 반드시 우하향한된다.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무차별 곡선과 이런 무차별 곡선을 가정했을 때 이 빨간색보다 이 노란색 계통이 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쪽이 재화 소비량이 훨씬 많은 겁니다. 두 재화 모두. 따라서 효용이 더 크다.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은 교차해서는 안 된답니다. 두 무차별 곡선이 교차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무차별 곡선하고요. 이런 무차별 곡선이 있다고 치면 요점 요걸 C점이라 그러고요. 요점을 A점, 요점을 B점 이렇게 놓고 보면 A점에서의 효용과 B점에서의 효용은 서로 같지가 않죠. 무차별 곡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UA랑 UB는 같지 않아요. 분명히 그죠? 같은 무차별 곡선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UA랑 UC는 같은 빨간색 무차별 곡선 상에 있으니까 같아요. 그리고 B랑 C도 UB랑 UC도 같아요. 같은 흰색 무차별 곡선 상에 있으니까. 그러면 UC, UC니까 이거 두 개도 같아야 되는데 같아야 되면 이게 겹치면 겹쳤지 교차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무차별 곡선은 교차해서는 안 된다. 교차하게 되면 이런 이상한 관계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말도 안 되는 관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자,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런 관계를 나타낸다. 원점에 섰을 때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 자, 이러면 만일에 무차별 곡선이 이런 관계라면 사실은 이게 표준적인 무차별 곡선을 의미합니다. 이런 무차별 곡선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건 재화의 관계가 두 재화 중 적어도 한 재화 이상이 비재화인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두 재화가 모두 재화인 경우라면 두 상품이 모두 재화인 경우라면 반드시 원점에 볼록해야 된다. 왜냐 보세요. 이 점하고 이 점을 비교했을 때 A점에 비해서 B점은 Y의 소비량은 점점점 작아져가고 X의 소비량은 점점점 커져갑니다. 자, 이때 보세요. 우리가 경제학의 기본은 희소성의 원칙이죠.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가 경제학인데 Y의 양이 점점점 작아져 간다는 것은 Y는 점점점 희소해지는 거고 X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Y는 점점점 희소성이 없어진다. 그만큼 풍부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X제에 비해서 Y제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X제 하나랑 교환되는 Y제의 양을 놓고 봤을 때 A점에서는 X제 하나랑 교환하는 Y제가 많아. 근데 B점까지 오면 X는 많아지고 Y는 적어졌으니까 X제 하나랑 교환되는 Y제의 양은 점점 줄여나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두 제화 간의 교환 비율, 이게 바로 이 점에서 접선인데 그만큼 완만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희소한 자원을 더 높게 평가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야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둘 재화 중에서 한 재화 혹은 두 재화 모두가 비재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제외하고 이건 전부 다 정상적으로 두 재화가 모두 재화라는 전제 하에서의 분석이니까 원점에 볼록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랑 요 마지막 부분의 볼록한 이유랑 같은 개념인데요.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해도 되고 막 기울기 해도 됩니다만은
두 재화가 있을 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임의의 한 점, 어떤 점에서건 이 접하는 접선의 이 기울기, 이놈은 동일, 이 점이나 이 점이나 효용 수준이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이쪽에 여가로 치고요. 이쪽을 뭐라고 해놨죠? 소비라 그래. 재화. 그냥 뭐 C. 그래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를 한 단위 더 소비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다른 이 재화의 단위수, 양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 값이 일정하다면 이쪽은 점점 작아지니까 귀중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교환 비율, 요걸 의미하는데, 단 이건 누가 정하느냐? 그 소비자의 주관적 교환 비율이다. 그래서 소비자의 주관적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이쪽에 여가를 L이라고 잡고 이쪽을 재화를 C라고 잡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L축,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를 아이고야 L축, 여기를 C축 이렇게 잡으면 이미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놈이다. 접한다고 쳐요. 이렇게. 그러면 이놈은 바로 DL, L의 증가량 분의 DC, C의 감소량. 여기서 L이 증가하면 C가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일반화시켜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적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올 경우 이렇게 이동을 할 경우에 이게 바로 L의 증가량이고요. 이게 바로 C의 감소량 아니냐. 근데 한쪽은 양수고 증가니까 이렇게 오면 이쪽은 음수예요. 비율이 음수일 수 없으니까 그냥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DL분의 DC 요 놈이 L과 C 간의 주관적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데 그걸 달리는 한계 대체율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MRS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for L for C 해서 LC 이렇게 하면 된다. MRS LC가 바로 여가와 재화 간의 주관적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한계 대체율이다. 자, 그래서 요 값을 MRS LC라고 하는데 요 놈은 일일이 이걸 그래프 그래서 측정을 할 수가 없고 함수가 주어진다면 그 함수의 편미분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해서 이거 보세요. 방금 말했던 이 두 점 사이에서 A점과 B점 이렇게 이동을 해올 때 이게 DL이었고요. 이게 DC인데 MRS LC 이놈이 마이너스 DL분의 DC 이게 바로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즉 이 DL이 아주 작게 하면 바로 이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관계에서 효용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L과 C를 통해서 효용의 크기를 정하는 이런 효용함수를 정의하면은 A점에서건 B점에서건 효용은 같죠. 무차별 곡선 상이니까 효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A에서 B로 갔을 적에 효용의 변화분 이놈은 0입니다. 안 바뀌었다는 거죠. 같은 무차별 곡선 상이니까. 그런데 이거 보세요. L의 소비량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L 한 단위가 바뀌어서 효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L 한 단위가 바뀔 때 효용이 얼마 바뀌었을 거라고. 근데 L의 변화량이 DL 단위예요. DL 단위 더하기 C의 소비량도 바뀌었으니까 C 한 단위의 변화로 인한 효용의 변화분 곱하기 C의 변화수 DC 이게 A점에서 B점으로 왔을 때 효용의 변화분을 합친 거잖아요.
이 값이 0이라는 겁니다. du가 0이라는 소리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이게 바로 L 한 단위 변화로 인한 효용의 변화분이니까 MUL L 한 단위 변화라는 효용의 변화분을 L의 한계 효용, 그다음에 이 부분은 C의 변화로 인한 C 한 단위 변화로 인한 효용의 변화분이니까 MUC C. 따라서 L의 한계 효용, C의 한계 효용. 그럼 여기에서 이 수식에서 이걸 구해내면 그게 바로 한계 대체율을 구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우변으로 이렇게 넘기면 MUL 곱하기 DL은 이렇게 넘기니까 마이너스 MUC 곱하기 DC 이렇게 되죠. 좀 이리 DC DC 요 관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보세요. MUC를 양변에 나눠 없애고 여기는 MUC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DL을 양변에 나눠버리면 DL. 그러면 마이너스 DL분의 DC 요거죠. 마이너스 DL분의 DC는 MUC분의 MUL. 이게 바로 MUC분의 MUL. 요게 한계 대체율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 한계 대체율 MUC분의 MUL. 조심해야 될 것은 수평축이 L축이고요. 수직축이 C축이에요. 항상. 자, 그렇게 되면 이 수평축을 편미분한 것을 분자에 두고 수직축으로 편미분한 것을 분모에 둔 이게 한계 대체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래? 응? 너무 이상하네. 이렇게 움직였네. 이거는 어떻게 움직이자? 오케이. 자, 여기서 보세요. 마지막 이 부분인데 이 한계 대체율이 크냐 작으냐라고 했을 때 한계 대체율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한계 대체율이 크다. 즉 한 단위의 여가 한 단위를 포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화로 보상받아야 된다. 이 부분 보세요. 여가 한 단위를 줄이면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화를 더 많이 소비를 해줘야 된다. C의 변화분이 더 커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 이해됐습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여가 한 단위가 교환되는 재화의 양, C의 양이 더 많아진다는 거니까 여가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다. 여가에 대한 선호도가 더 크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희소해진 여가에 대한 희소해진 여가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고 많아진 저거는 뭐죠? 재화 C를 덜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다. 자, 이게 효용 함수하고 무차별 곡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법 봤습니다.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는 꼭 기억을 해두시라. 자, 그 다음에 예산제약선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예산식 혹은 예산제약선. 왜 이래?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자, 이놈은 뭐냐? 소비자들이 효용을 극대화할 때는 바로 무턱대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제약 하에서만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소득 범위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근데 지금 여가 소비 선택 모형 여기에서는 이 소비자의 양은 어디에 제약을 받느냐 하니까 자신이 몇 시간을 노동을 해서 소득을 벌어들였는가. 그리고 벌어들인 소득인데 그 소득의 크기랑 근데 거기에는 자신은 안 벌어들였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을 합친 이 소득의 크기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T는 뭐 HL입니다. 이거는 뭐 숫자상으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근로시간이 H시간이다. 그러면 H시간을 하는데 시간당 W의 임금을 받고 이게 근로소득이죠. 그 다음에 이놈이 이제 비근로소득. 이걸 합치면 그걸 갖고 살 수 있는 재화의 양 이렇게 제약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에 가용 시간을 T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이 T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전체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을 L로 잡았습니다. 이게 가용 시간, 여가 시간. 그럼 전체 가용 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뺐다는 의미는 그게 뭐죠? 실제 노동을 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T-L 이게 L 더하기 H를 총 가용 시간. 여가 시간과 노동 시간을 합치면 T 시간이 나온다. 근데 T가 총 가용 시간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H라고 하는 것은 T-L 이게 노동 시간이에요. 왜 그걸 굳이 H로 안 쓰고 L로 바꾸느냐? 여기를 L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효용 함수가 C랑 여기 소비니까 C겠죠. L의 함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H 함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H를 L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해서 이렇게 바꾸면 이게 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당 임금이 W면 T-L 시간 동안 일을 하니까 이게 근로소득이고요. 만일에 비근로소득이 있으면 여기에 비근로소득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V라는 비근로소득을 주었어요.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건 길거리 지나가다 주었건 복권에 당첨이 됐건 이건 다 비근로소득이니까 이걸 합친 걸 가지고 소비를 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소비재의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여기에 곱하기 P, C라는 소비재의 가격을 곱해야 되는데 PC를 1이라고 놔버리면 이 재화의 가격을 1이라고 놔버리면 그냥 요것만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C의 가격이 1이라는 전제 하에서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요거 안 적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제약식이 되는데 이 식은 L축과 C축에서 보세요. 요걸 요렇게 넘기면 C-V는 L축입니다. L축.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W L-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요거 보세요. 우리 고등학교 수학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고등학교 수학을 딱 떠올려 보면 Y-3은 마이너스 2 X-5 이렇게 적으면 이게 뭐죠? XY 평면에서 5,3을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2인 우하향하는 직선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똑같이 LC축에서 T, V를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W인 우하향하는 직선 T, V를 지나는 이런 의미가 된다. 근데 요 T를 넘어서는 가용 시간이 전부 T이기 때문에 이쪽은 의미가 없어서 지워버리고 나면 요렇게 꺾어진 형태로 딱 되게 돼 있다. 이랬습니다. 요게 바로 C는 요렇게 적는 게 애산제약식이다. 여기 적어놨네요. 애산제약식이 바로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꺾이는데 여기가 T, V 요 점을 지나는 거다. 이쪽은 예산식이 안 돼요. 왜? 가용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죠? 자, 저런 예산 제약 하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댄다. 그래서 여가 소비 선택 모형, 즉 여가를 택할지 재화 소비를 택할지 혹은 소비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소득, 여가 소득 선택 모형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식만 달라지면 됩니다. 소득이니까 그때는 여기가 재화가 아니고 소득 M 이렇게 넣으면 여가 소득 선택 모형이 되고, 재화를 집어넣으면 여가 소비 선택 모형이 된다. 즉 여가와 소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해보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효용 극대화 모형을, 이게 모형입니다. 우리 앞에서 모형을 이렇게 설정하면 실제는 요 값을 얼마 이렇게 줍니다. 효용 함수를.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다. 자, 푸는 법을 살짝 살펴봅시다. 소비자들은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 maximize, 이거는 subject to 이렇게 읽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효용 극대화를 하려면 방금 보신 이게 예산 제약선입니다. 꺼진 거. 이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볼록한 이런 형태라는 거잖아요. 제일 바깥쪽에 나가는 이 점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이 예산 제약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딱 접하는 점을 찾으면 효용이 제일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하고가 딱 접한다는 소리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앞에서 우리가 MRS LC 이놈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산식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W인데 절대값이니까 W입니다. 이거 두 개가 같으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가 같다는 의미는 요 값 MRS LC가 MUL분의 MUC였기 때문에 요놈하고 W가 같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는. 이게 바로 요놈이다. 효용 극대화 조건은 이렇게 될 조건이 된다. 그럼 요게 또 어떤 의미냐? 요놈은 1분의 요놈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을 바로 바꾸면 W분의 MU 여기 잘못 넣었나? MU 이거 잘못 넣었네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오지. 이겁니다. 요 놈은 MUC분의 MUL이네요. 이놈이 W랑 같을 조건. 요놈이 1분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거 두 개 자리를 바꾸면 W분의 MUL은 1분의 MUC 요 조건하고 같다. 그래서 변경을 시키면 이렇게 된다. 이해됐죠? 자, 요번은 어떤 의미냐? 이거 보세요. 임금 1원당 한개 효용. 여가의 이쪽은 보세요. 소득 1원당 재화의 한개 효용. 즉 여가 1원어치의 한개 효용과 재화 1원어치의 한개 효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효용 극대화 조건식이 된다. 주로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이쪽은 그냥 의미상 그렇다는 의미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줘야 될 거는요. 이거 보세요. 요 놈은 앞에서 봤다시피 그 소비자의 주관적 교환 비율이었습니다. L과 C 간의, 즉 여가와 재화 간의 주관적 교환 비율이었는데 반해서 요 놈은 뭐죠? 시장에서 결정되죠. 임금률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임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결정됐다는 소리는 객관적 교환 비율인 겁니다. 그래서 달리 보면 주관적 교환 비율과 객관적 교환 비율이 일치할 때 효용 극대화가 달성이 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 어찌됐건 효용 극대화 모형은 이렇게 적고 바로 효용 극대화 조건을 적으면 이렇게 돼서 이 효용 함수를 MUC분의 MUL은 W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바로 요 점을 딱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효용 극대화라는 개념은 이런 의미다. 찾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효용 극대화 균형 방금 앞에서 봤던 그 그림이고요. 그래서 L의 크기가 수평축이 L이었잖아요. 그죠? L의 크기가 딱 결정이 되면 T에서 L을 빼버린 이 값이 바로 노동 공급 시간이 된다. 노동 시간은 T에서 L을 빼버린 요놈이다. 자, 그래서 노동 공급은 바로 효용 극대화로부터 L이 결정이 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게 여가 소득 선택 모형 혹은 여가 소비 선택 모형이라고 불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여가 소득 선택 모형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비근로소득이 변화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 자, 여기에 왼쪽부터 보시면 원래는 여기가 초기 부전점 해서 요렇게 비근로소득이 $100, 가용시간이 110시간이 주어져 있어서 시간당 임금이 얼마 하고 이렇게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무차별 곡선이 여기에 접하는 점을 딱 찾았어. 그렇기 때문에 요 점, P0점, 이 점에서 지금 효용이 극대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보자.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110시간의 가용시간 중에서 70시간을 여가로 즐기고 나머지 40시간을 노동 공급을 해서 비근로소득 $100랑 근로소득 요놈이죠. 근로소득 $100 합쳐서 $200를 소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만일에 비근로소득이 증가했다. 비근로소득이 증가했다. 요거 앞에 효용함수 제약식에서요. 우리 이렇게 했죠. 마이너스 W T 마이너스 L 플러스 V 해서 요 놈을 비근로소득으로 잡았는데 이게 커진 거야. 그러면 T, V가 더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T, V였는데 이제는 T, V하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해됐죠? 초기 부전점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기울기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평행이동이다라는 겁니다. 평행이동. 요 V의 변화, 즉 비근로소득의 변화는 평행이동으로 나타나지 회전이동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더라. 그럼 봐보세요. 초기 부전점이 여기에 있을 적에 여기서 저걸 했었어요. 효용 극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그대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더니만 새로운 균형점을 딱 찾으면 요렇게 나타나는 경우랑 요렇게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자, 먼저 보세요. 기초경제학, 노동경제학 말고요. 거기서 보면 재화 가격이 바뀌었을 적에 대체효과랑 소득효과, 가격이 바뀌면 대체효과랑 소득효과인데 예산식의 기울기가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게 대체효과고요. 그 다음에 예산식이 이동을 했을 적에 나타나는 게 소득효과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기울기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있습니다. 오케이?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W가 바뀌면 임금이 바뀌면 대체효과, 소득효과가 다 나타나는데 지금은 임금률은 안 바뀌고 비근로소득만 바뀌었기 때문에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 있던 게 1로 갔어요. 만일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오히려 40시간의 노동에서 30시간의 노동으로 노동 공급은 줄고 70시간의 여가에서 80시간의 여가로 여가의 소비는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근로소득이 증가해서 똑같은 시간을 노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요게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 시간이 똑같다면 전체의 크기가 커진 거예요. 그죠?
즉 총소득의 크기가 커졌어요. 총소득의 크기가 커졌을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늘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정상재라 그러고요. 소득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소비량이 줄어드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보세요. 여가의 소비량이 늘었다고. 그렇다는 소리는 여가가 정상재에 해당하는 거다. 자, 그에 반해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똑같이 이렇게 바뀌었을 적에 여가의 소비가 70단위에서 60단위로 오히려 줄었어요. 이런 재화, 즉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재화가 열등재였기 때문에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라면 여가의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여가가 정상재라면 여가의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바뀔 거다. 소비자 균형점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가가 정상재냐 열등재냐에 따라서 균형은 달라질 수가 있다. 요건 그래프까지 확실하게 그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노동 공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 코로나 지원금을 주건 뭐 상품금을 주건 이렇게 하면 노동자들이 소비자 균형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거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자주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니까 그때는 비근로소득이 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서 시간당 임금을 높여줬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게 시험에는 제일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분석하는 방법은 설명드렸고요. 구체적인 함수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뒤쪽에 가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상 이렇더라. 그래서 비근로소득 증가의 효과를 봤고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가격, 여기에서는 임금이죠. 임금이 바뀌었을 적에 소비자 균형이 어떻게 노동자들이 선택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걸 분석하려면 여기 방금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초경제학에 나오는 내용을 한 겁니다. 가격이 바뀌었을 때 효과는 크게 두 가지 대체효과랑 소득효과로 나누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가격 변화 효과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임금률이 바뀌면 대체효과랑 소득효과가 함께 나타나는 건데 방금 여기처럼 임금률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비근로소득만 바뀌는 거니까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있는 경우를 봤어요. 자, 그러면 대체효과가 뭐고 소득효과가 뭐냐 하는 걸 보는데 대체효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힉스 방식에 의한 대체효과랑 슬러츠키 방식에 의한 대체효과가 있는데 아무 말이 없을 경우에는 전부 힉스 방식에 의한 대체효과를 의미하는 거다. 슬러츠키 방식에 의한 경우는 따로 요구를 하는데 노동경제학에서는 슬러츠키 방식에 의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힉스 방식에 의한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자, 힉스 방식에 의한 대체효과가 뭐냐? 정의가 있습니다. 실질 소득이 불변인 상황에서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재화 소비량의 변화 효과, 이 놈을 대체 효과라고 하고요. 뭐가 불변이고 뭐가 바뀌는가를 보세요. 자, 소득 효과는 반대입니다. 상대 가격의 변화가 없는, 여기는 실질 소득이 불변이고 이쪽은 상대 가격이 변화가 없어야 돼요. 앞에서 우리 기울기 그대로 유지를 했죠. 실질 소득의 변화로 인한 재화 소비량의 변화, 이걸 소득 효과라고 한단다. 자, 그런데 이 실질 소득을 뭐로 해석을 하느냐? 바로 효용으로 해석을 하는 게 힉스가 정의한 방식이에요. 실질 소득을 효용으로 정의한 게요. 자, 그런데 슬러츠키는 잠깐 언급을 하자면 슬러츠키는 실질 소득이 불변이라는 것을 재화 구매량이 불변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따라서 그것만 제껴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효용이 불변이다. 그건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다. 이런 효용이 불변이니까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해서 실질 소득이 불변일 때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재화 소비량의 변화분, 이게 대체 효과인데 이거 뭐야? 뭐가 보고 하나 빠졌습니다. X 되겠죠. XJ 가격 하락은 전부 다 X가 빠져버렸네. X에 대한 YJ의 상대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이게 보세요. 이게 xj, xj, yj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거 봅시다. py분의 px 이게 상대 가격이잖아요. 두 제화가 주어졌을 적에 이때 xj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py분의 px는 작아진다는 겁니다. yj 상대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xj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yj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xj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yj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xy가 빠졌습니다. 자, 이게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체 효과다. 이거 보세요. 여기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놓으면 xj랑 yj가 있어서 이게 계산식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효용 극대화를 했어요. 그럼 요점 아니냐. 그래서 원래 y0에 x0에 해서 효용이 u0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xj 가격이 하락을 한 겁니다. px가 하락을 했어. 자, 원래 재화의 효용 극대화 모형은 maximize u xy 앞에서 우리는 여가와 소비 이렇게 했는데 이건 두 재화만을 소비하는 상황이니까 xj랑 yj를 소비하는 상황을 가정을 하면 이렇습니다. subject to 예산식은 xj 가격 곱하기 xj 소비량 yj 가격 곱하기 yj 소비량의 합이 내 소득. 따라서 x에 대한 지출액과 yj에 대한 지출액을 합쳐서 내 소득의 범위 내에서 내 효용을 극대화시키자 하니까 py분의 px가 이 예산식의 기울기고요. 이놈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s니까 mrs xy랑 py분의 px가 같을 조건. 그게 바로 딱 요점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x의 가격이 하락을 했다. 이게 완만해졌다는 겁니다. 완만해졌는데 yj의 소비량은 여기 보세요. 이 돈으로 x를 하나도 안 사고 전부 y만 사면 yj의 소비량은 똑같아요. yj만 다 구입할 때 여기는 같다고. 근데 이제 보세요. x의 소비량은 이 소득으로서 전부 살 수 있는 x의 양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진다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대체 효과라는 게 뭐냐면 실질 소득이 일정하니까 U가 똑같아야 돼요. 실질 소득이 효용이 불변이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흰색이 요 노란색의 무차별 곡선에 접하도록 이렇게 끌고 오면 이 점에서 새로운 요점으로 옮아간 요거 이 재화 소비량의 변화분이 대체 효과다. 보시다시피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이니까 효용이 불변인 상황에서 재화의 상대 가격이 파란 거에서 흰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바뀐 걸로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재화 소비량의 변화분 이게 바로 대체 효과다. 이게 대체 효과고요. 자, 그다음 봐보세요. 소득 효과는 이게 XY가 다 빠져 있네. XJ 가격 하락은 동일한 명목 소득으로 이전에 구매할 수 없었던 상품 묶음을 구매할 수 있다. 이 소리는 더 많은 X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 동일한 소득으로 X만을 구입을 한다면 더 많은 X를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없었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재화를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따라서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흰색에서 흰색으로. 이 변화로 인한 소비량의 변화분 이걸 말하는데 그러면 이 노란색의 무차별 곡선이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냐.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겠네. 요 값 요렇게 이동한 요걸 소득효과 이렇게 부른다. 따라서 재화 소비량 변화 효과는 대체 효과 즉 소비량 변화는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이렇게 간 효용이 일정할 때 재화의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소비량 변화분과
상대 가격이 일정할 때 흰색 상대 가격이 일정할 때 무차별 곡선 즉 실질 소득의 변화로 인한 소비량의 변화분을 합친 이게 바로 가격 효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여가가 열등제냐 정상제냐에 따라서 여기 보세요. 지금 실질 소득이 이렇게 증가했을 때 X의 소비량이 늘었죠. 그건 X가 정상제라는 소리예요. 만일에 X가 여가처럼 열등제라면 오히려 실질 소득이 들면서 증가하면서 X의 소비량이 줄어야 되는 이쪽에 요놈보다도 더 왼쪽에 이렇게 균형이 나타나야 되는데 열등제냐 정상제냐 그렇게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로 분리해서 나누어 보는 방법이다. 근데 이게 뭐 순서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나타나는데 그 측면을 나누어서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사진 물건을 값싼 물건을 더 많이 즉 X의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까 X의 소비량을 더 많이 상대적으로 비싸진 YG의 소비량은 더 적게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대체 효과고요. 소득 효과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상제면 소득 효과의 소비량이 늘고 열등제면 소비량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효과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분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뒤에 보면 이거 뭐야? 이게 방금 말씀드린 정상제면 실질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량이 증가하고 열등제면 실질소득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온 대체효과랑 여기에서 여기로 간 소득효과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소득효과가 양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상제인 경우를 그린 거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 논리를 지금 노동시장에서 여가 소비 선택 모형 혹은 여가 소득 선택 모형에다가 적용시켜서 상대 가격에 해당하는 게 뭐겠습니까? 임금률의 변화잖아요. 그죠? 임금률이 바뀌면 노동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적용시켜서 해석을 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입니다. 여기는 앞에 걸 알고 이걸 보자. 자, 여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